안녕하세요, 여러분. 제2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시네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년 아메드라는 작품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장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이 작품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년 아메드라는 작품, 다르덴 형제 작품이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의 작품이기도 해서 기대를 모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스케치를 좀 나눠보면 아마 저랑 좀 비슷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일단 영화를 볼 때는 너무나 집중해서 보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테지만 딱 영화가 끝났을 때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움이나 참혹함의 그렇죠. 감정들. 예, 그러니까 어떤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 맹목에 치닫는 순간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 윤리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순간들 그런 거를 대면하면서 뭔가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네. 되게 잔잔하게 진행되는 영화인데 계속 뭐가 일어날 듯 일어날 듯 하면서 조마조마한 것들이 이렇게 가슴 조이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 봤을 때하고 지금 다시 봤을 때 느낌이 또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기로 하면서 특별히 또 걱정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또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어떤 혐오와 어떤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그러니까 배척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 네. 작품을 우리 기독교영화제 모기영의 관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 무슨 생각들을 하실까?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여기서 네. 틀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영화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간략하게 소년 아메드의 감독 그리고 감독이 만들었던 전작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셨지만 다르덴 형제의 영화예요. 벨기에 출신의 감독들이고 형제죠. 장 피에르 다르덴 네. 그리고 릭 다르덴이라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 아메드는 작년이었죠. 72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근데 뭐 영화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실 이때 같은 경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 이제 네. 뭔지 아시는 기생충이 예, 있었죠. 예, 상당히 화제가 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아마 또 소년 아메드에 대한 얘기를 관객분들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다르덴 형제의 영화들을 보면 항상 유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좀 예민한 항상 그런 목소리를 냈던 감독들이죠. 그래서 뭐 청년 시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조조정이나 뭐 노동의 문제들 그리고 미혼모나 세류자 또 뭐 소년범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 사회의 이면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불편한 어떤 진실들 이런 거를 매번 영화에 꾸준히 드러낸 그런 감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자전거를 탄 소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뭐 내일을 위한 시간도 네. 제가 저는 그 제일 영화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네, 저도 뭐, 너무 좋아해요. 네, 뭐 네. 언노운 걸 같은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약간 정면 승부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불편한 네. 진실들을 앞에 빵빵 터트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예, 네. 그런 거를 고민하는 방식을 되게 좀 예리하게 쓰는 네. 감독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영화에서 어휘 문제가 늘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인공들이 유별나게 악하거나 못돼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평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맞아요.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질문 던지는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예를 들자면 2002년도에 만들어진 아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들. 명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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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공소를 운영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 목공소에 한 아이가 이제 오는 거죠. 소년으로 해서 출소한 아이가 와서 취업, 뭐, 직업 교육 이런 걸 받으러 오는데
알고 보니까 운명의 장난같이도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이였던 거죠. 가석방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목공소에서 이 아이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아이의 재활을 위해서 목공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이 굉장히 이 아버지의 딜레마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당신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런 딜레마에 처한 사람들이 주로 이 다르덴 형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들의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관객에게 어쨌든 되묻는 형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언급하고 싶은 영화는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네, 그 영화입니다. 작품도 그렇죠.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드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복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직을 하려고 보니까 복직을 못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복직을 못하는 대신에 다른 동료들이 보너스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산드라가 해야 되는 거는 주말 동안에 동료들을 찾아가서 나 복직하려면 네가 너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된다. 나한테 투표해줘 뭐 이런 얘기. 나한테 투표해줘. 이 얘기를 이제 주말 동안에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네. 일들인데요. 저는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악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의도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아무도 산드라를 억압하거나 약자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산드라는 그렇죠. 상대적인 약자가 돼 있는 이런 직업을 잃을 방식들. 수밖에 없는 네.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 동료들도 보너스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근데 그러니까 돈을 선택하면 산드라가 이제 복직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경기도 되게 모호한 방식이고, 게다가 산드라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너스를 받지 못하면 나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야 나한테 투표해 이런 말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 영화가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든가 선악의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르데인이 꾸준히 계속 이렇게 충돌시키고 모호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 이게 이 감독들이 가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연출적인 힘이 아닌가. 네, 생각도 맞아요. 해봤어요. 그런데 이 작품 소년 아메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딜레마 같은 거 없습니다. 맞아요. 당황스러워요. 평소에 잘하는 것처럼 뭐 이런 선택의 문제, 윤리적인 딜레마 이런 거 없고요. 너무 분명해요. 네. 너무 누가 봐도 이 아메드는 너무해요. 그죠? 왜냐하면 근본주의적이고 극단적이고 우리 누구라도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덴 형제 이상해졌다. 이 작품은 좀 다르덴 형제 작품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되게 인물들이 막 이게 옳은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던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너무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돌봄 교실의 선생님, 이 선생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화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 전에 네네. 저희가 조금 편한 마음으로 영화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돌발 네. 영화 퀴즈고요. 자, 영화를 보셨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퀴즈는 쉽게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제가 문제 드리면 네. 정답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문제. 아메드가 흉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생활용품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네,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요. 주관식으로 할까요? 안 되겠죠? 네, 보기 주세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안경, 2번 칫솔, 3번 이. 이가 생활용품인가요? 네. 4번 숟가락. 입니다. 네, 네. 1번 안경, 2번 칫솔, 3번 이, 4번 숟가락. 네,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화면 아래에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두 분께 저희 모기영이 준비한 정말 귀엽고 상큼하고 예쁜 굿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종교적 급진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아메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메드 캐릭터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 아메드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된 그런 감독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근데 감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진주의자지만 그 중에서 이제 어린 급진주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싶었고 리얼하게 그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태도 이런 거를 담고 싶어서 거의 한 6개월간 그들의 부모 혹은 뭐 부모나 판사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들과 계속해서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당히 그 급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옆에서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이 하는 말이 급진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뭐 끝없는 어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영화가 이제 소년 아메드이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만든 제목은 소년 아메드인데 이게 원래 이제 영 아메드이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네. 얘기한 것처럼 굳이 이제 소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급진주의의 성격을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판단 능력은 아직 좀 떨어지거나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분별력이 없는 어린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혹시 이 영화에서 아메드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에서 주진 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요. 아메드는 벨기에에 있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죠. 형과 누나가 있고요.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아메드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이맘에게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역 공부와 예배 의식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 모임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기도 시간과 정결 의식 이런 걸 굉장히 잘 지키고 또 여자를 멀리해야 하고 하는 가르침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따르던 아네스 선생님과 손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악수를 하지를 않는 거죠. 선생님 굉장히 당황하지만 근데 이 아메드에게는 자살 테러로 생을 마감한 사촌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맘은 네 사촌형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이다. 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메드를 부추기죠. 그러면서 또 배교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맘이 얘기하는 배교자가 아네스 선생님이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드 즉 성스러운 전쟁이 벌어지면 뭐 그 배교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 계속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아메드는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지도력, 아버지의 위치 이런 것들 이 마음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말은 이제 절대로 안 듣고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이맘은 사실상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건데요. 아메드가 소년원에 결국 가게 됐잖아요. 네. 가게 됐는데 전혀 보호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은 모스크를 지켜야 하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배웠다고 얘기해라.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네스 선생님이 배교자라고 얘기를 한 건 사실 이맘이었어요. 이네스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일은 이제 이민자의 이 공동체인 그 아이들에게 사실은 아랍어 수업을 노래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노래를 이용한 아랍어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문화 예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랍 문화를 익히고 이 사회에서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네스 쌤의 교육 방침인데 사실 이걸 이제 타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흥미로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마을 공동체가 회의를 하잖아요. 맞아요. 교육을 놓고 회의를 네. 하는데 잘 보면요. 그 노래를 통한 교육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히잡을 안 쓰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 복장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동화되는 사람과 동화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과 그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딱 보호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슬람 교육으로 보호하고 싶은 이 가정, 이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에서 아네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적이고 배교자인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주입시키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아랍어 교육이라는 것은 오로지 코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보수적인 그런 위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 배경이 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것 통해서 아메드가 이 이민자라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 그 이슬람 사회지만 이민자 사회이고 벨기에라는 성사회의 어떤 동화되어야 하는 그런 위치, 혹은 뭐 동화되지 않으려고 버티는 위치, 이런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신자. 그런데 막 뭔가를 더 잘 해보고 싶은 신자. 맞아요. 이게 이제 아메드의 위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갈등했겠죠. 너무 자기를 사랑해줬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을 해쳐야 되는 상황이고 마치 그게 사명인 것처럼 지금 느껴진 거잖아요. 이 마음에 의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면 딜레마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딜레마는 아닌 거죠. 마음이 주저돼서 생기는 딜레마인 거죠. 네. 근데 선생님 방금 이제 뭐 이민사회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영화가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한 지점이라는 게 이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에 일어난 게 절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뭐든지 그래도 조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 소년, 네, 굉장히 평범한 소년,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어떤 평범한 이민사회 커뮤니티에 의해서 유발된 사건이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모든 이슬람은 다 잠재적인 범죄자이고 테러리스트다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이슬람은 그냥 그 자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반화시키는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그런 수도 논리로 있죠. 받아들이는 경향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영화는 간단하게 감상을 끝낼 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폭탄을 몸에 두르지는 않지만 사실 상대방이 너무 틀리고 나는 너무 확실하게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저지르는 폭력이나 어떤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위치는 없나라는 것, 일들은 없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 영화를 다르든 형제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 영화를 보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가장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안경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안경에 대한 영화인데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이 아메드가 결국은 소년원에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는 지저분한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극단적으로 멀리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매일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돼지들을 먹여야 되고 젖소를 먹여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소녀를 만나죠. 소년이 소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솜씨가 있길만 한데 근데 이 소녀가 이 아메드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안경 언제부터 썼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경 한번 벗어봐. 나 한번 써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씁니다. 아메드 안경을 쓰고 나서 안경을 쓰니까 네가 흐릿하게 보여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안경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안경을 벗으면 내가 흐릿하게 보여? 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너를 흐릿하게 보니까 더 좋아. 흐릿한 게 더 예뻐? 또렷한 게 예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죠. 되게 관심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이 루이스라는 이 소녀인데 이 소녀와 짧은 키스를 하고 나서 아메드가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냐면 자기 이제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요. 큰일 났다고. 나 타락했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루이즈에게 황당하게도 너도 빨리 개종하라고. 너 때문에 나 지금 천국 못 가게 생겼다고. 너무 황당하게 너무 진지하게. 맞아요. 네, 제안하는 그런 아메드를 모습 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 봤을 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아메드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을 만나는, 뭐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텐데 지금 이 아메드가 느끼는 감정은 오로지 신이 주는 처벌과 네. 공포와 공포이죠. 지옥불에 떨어진,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메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지옥에 가기 싫고 혼날까봐 무섭고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죠. 이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성을 정죄한다거나 아니면 뭐 꼭 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물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슬람의 어떤 문화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이즈가 키스를 했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너 빨리 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수많은 기쁨들은 이미 다 배제가 된 상태고 오로지 그냥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질주하는 말 그대로 이제 색안경을 딱 하나를 끼고서는 막 질주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다가왔습니다. 네, 이 아메드는 결국은 정말 한결같이 중간에 뭐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결같이 그 선생님을 이제 죽이겠다는 일념하에 그걸 매달리는 것, 그게 이제 영화의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가 영화의 마지막에 추락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추락의 이미지. 네. 그냥 다른 영화 떨어지는 그 추락이 이미지. 몇 번 또 나오긴 네, 하는데 네, 맞아요. 예. 추락의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는데 이때 이제 안경이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벗겨지는 모습들. 아메드는 이때 떨어지면서 안경이 벗어지고 나서야 제대로 세상을 맨눈으로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변화를 하죠. 사실 이때 처음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는 사실 굉장히 경멸하는 존재였거든요. 이 아메드가 신앙을 갖게 되고 나서 엄마에 대해 되게 무시하고 엄마는 왜 히잡도 안 쓰고 뭐 옷이 그게 뭐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로소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엄마를 찾는 모습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꽤 오랫동안 우리는 시력이 나쁘니까 인간의 눈이 뭘 잘 볼 수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안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래서 또렷하게 세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선명하고 깨끗하게 세상을 보는 방법. 이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오랫동안 했던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에 안경을 비유로 굉장히 자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또렷하게 눈에 맞는 안경을 써야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안경은 눈에 맞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기독교인은 안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 안경을 써야 한다면 그건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고 안경을 써서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혹시 무기로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초점을 맞추는 어디에 방향성이 거라면 있느냐. 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라면 그 안경 쓰는 거는 괜찮은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이 원하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 가능하고요.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안경 하나 제대로 쓴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경을 벗었을 때 흐릿하게 찾아왔을 때 때론 루이지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게 되고 시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시력이 아니라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두려움 없이 키스하게 되고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뭐 이런 거 공포감이 아니라 이게 소년 아메드의 성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 영화가 성장 영화라면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안경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덧붙이면 뭔가 안경을 벗는다는 게 흐릿함을 체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경이 루이즈가 썼을 때는 안경의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즈가 썼을 때는 흐릿하게 보이는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안경을 루이즈가 썼을 때는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의 시선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과연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이해해 볼 수 있는 도구로도 이 영화가 안경을 쓰고 있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이라는 안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안경은 그렇죠. 어떤가라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약간 말을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자꾸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래도 엔딩이 너무 다행이다. 네. 저는 엔딩 끝까지 가면서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아메드에 대해서 쌓여져 있는 편견 때문이었겠죠. 저 아이는 마지막에 선생님이 다가왔을 때 손을 쥐고 있는 거를 휘두르지 말아라 하면서도 휘두르겠지라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찌를 것 같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교화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다르덴 형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봤는데 제가 감독 인터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유럽에 특히나 이제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자살 테러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사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광기에 물들게 되는 모습. 근데 이것을 안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기가 선택하는 분별하는 어떤 시점들에 도전을 하면서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르덴 형제도 좀 엔딩을 어둡게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그 두려움 있죠. 그렇게 비관적으로 엔딩을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러다가도 그래도 아메드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안경을 벗었을 때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잔디에 누웠을 때 온 감각으로 그렇죠.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메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과 맞부딪히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름의 희망으로서 엔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서서히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요? 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도 사실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너무 분명해지는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어야죠. 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분명했던 세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그런 지점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흐릿해지는 거죠. 그리고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추락하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담장 아래로 추락해 있는 아메드가 바로 그곳에서 어쩌면 다시 시작을 하겠죠.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하고 흐려진 눈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여겼던 것들이 또 달라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아름다움들이 보이고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눈이 보이지 않게 됐던 것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게 그런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때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거듭나게 됐던 것 생각하면 사울은 정말 옳고 그름이 정말 분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이겠다고 정말 예수님을 테러하겠다고 물론 법에 의존한 거였지만 죽이겠다고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아마도 눈을 보이지 않게 된 그 사흘 동안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 오히려 더 흔들림 없이 사도로서의 길을 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게 최고의 힘이고 비밀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혹시 지금 혹은 삶의 어느 순간에 흐릿함을 경험하게 되거나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기영도 그런 영화제라고 저는 네. 자부하는데 당연히 모기영은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정체성으로 시선을 보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옳고 그름의 기독교식 안경을 딱 쓰고 있는 그런 영화제는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안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그 안경이 하나의 시선으로 보게 한다고 한들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용기 있게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런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 안경 한번 벗어주실래요? 네? 안경?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그런 용기 있는 영화제가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